네, 8월 5일 장마감 후 방송 진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도 증시가 좀 좋은 모습이었어요. 네, 계속 생각보다 좋다라는 말보다 좋으니까 좋네요. 네, 생각보다 조금 강한 부분도 사실 있기는 한데 알게 모르게 지수가 거의 뭐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 기술적 반등, 미국 시장 보면 우리가 과거 기술적 반등 평균치였던 S&P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에서 13%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거기를 터치를 했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최근 1년 정도의 주식시장을 보면 사실 과거의 통계가 거의 맞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등도 또 그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지만 일단은 통계를 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뭐 과거 사례들은 이 정도 이제 완성은 됐기 때문에 계속 리스크 관리에 계속 힘을 주고 있고 항상 지금 뭐 많이 주식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강하게 힘주어 밀기보다는 종목 순환매 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뭐 전형적인 종목 순환매 장이었고 섹터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플레이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종목들이 한번 올랐다가 훅 빠졌다 같이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한번 그런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수는 여기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하면 이제 오늘 2,490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121선까지 하면 2,600포인트. 그러니까 평균 지금 저희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 반등 목표치를 한 2,500에서 2,600 정도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조금 더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 2,600 정도. 그러니까 2,600선이 2,500 후반대가 이제 121선 저항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뭐 시장에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구간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8월 달에 대외 이슈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뭐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분쟁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게 변수가 되면 모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다음 주에 발표될 CPI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은 일단은 기존에 나왔던 악재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는 아직은 조금 더 가능성은 여지는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서 폭락이나 폭등보다는 확실히 좀 지수 관련 주식보다는 뭐 오늘 LG화학이 많이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종목 플레이 또는 섹터 플레이들을 잘 이렇게 섹터별로 조금씩 깔아놓고 하나씩 뜨면 정리하는 그런 장의 느낌을 조금은 더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목장. 네, 우리가 완전 이제 종목장. 네. 근데 이 종목장 이게 참 말은 쉬운데 그리고 우리 네.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그러니까 종목장 가운데서도 왜 그냥 어떤 섹터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개별 이벤트 어떤 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주식이 종목장의 주인공인지 그렇죠. 아니면 섹터가 일단은 좋고 그 그렇죠. 가운데서 대장주가 종목장인 건지. 일단은 우리가 지수장이냐 종목장이냐 판단을 할 때 보면 그 지수 상위 대형주 이게 크게는 대형주냐 중성주냐로 갈리고 근데 지금 보면 대형주들이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가 별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오늘 지수는 뭐 조금 꾸역꾸역 오르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나 그다음 삼성전자 보합이었고 SK 하이닉스도 사실 뭐 큰 거 의미가 없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긴 했습니다만 네, 조금 오늘도 사실 재미는 없었고 그러니까 대형주 위주의 포트를 가지고 있으셨다라고 하면 아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엔솔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면 오늘 사실 다른 종목들 오르는 퍼센트 대비하면 뭐 역으로 좀 약간 소외를 받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그와는 반대로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그다음에 2차전지라던가 그다음에 또 뭐 일부 뭐 친재생 에너지라던가 뭐 이런 쪽을 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시장은 별로 안 올랐는데 내 종목은 좀 많이 올랐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수가 많이 내 체감만큼 많이 올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형적인 종목장이고 그 섹터 내에서의 어떤 종목들을 그 섹터별로 대장 또는 섹터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지금은 계속 당분간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종목장 이야기하면서 요즘 오늘 아침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태조이방원. 네. 요새 이게 대세라고. 키워드 장사라면 뭐 키워드 장사인데 또 참 잘 져요. 예전에 차화정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전차군단이라는 게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죠. 근데 이거 역사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태조 이방원 잘못된 건 아시죠?
이 얘기 하셨나요 혹시? 잘못됐다고? 네. 왜 잘못됐지? 어쨌든 쿠데타 성공하고. 아니죠. 태조는 이방원이 아니라 이성계입니다. 아. 네, 역사 그러네.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이죠. 그러네. 근데 이거 키워드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네, 인문학적인 소양이 높으신 분들은 뭔가 잘못됐는데 야, 여기 함정이 있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방원에 그냥 꽂혀가지고. 그렇죠. 이방원에 꽂혀서 그럴 수 있죠. 아. 이걸 잘 보셔야 되죠. 태조는 이성계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거고 제가 요즘에 애들 데리고 박물관 하도 많이 다녔더니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네. 내가 얼마 전까지도 이 네. 태종 이방원 그 드라마를 재밌게 태종이죠, 봤는데. 태종.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그 우스갯소리 하나 드린 거고요. 일단은 많이들 이제 조금 이번 주 들어서부터 뭐 다른 채널이든 조금 이제 관심 갖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제 태조 이방원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자력입니다. 아쉬운 거는 여기 제약바이오가 빠졌다는 거 굉장히 아쉽다고 일단은 첫 번째로 서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조금 동의하는 것도 있지만 좀 동의하지 못하는 섹터들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특히 뭐 태조 이방원의 원이 이제 원자력을 뜻하는데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엄청난 시세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의 매매들은 하시는 건 좋긴 한데 저는 비중을 상대적으로 5가지 중에서 가장 적게 가져가셨으면 하는 게 원자력 쪽입니다. 사실 뭐 이쪽에서 일단 종목들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종목별로 다 우르르 간다기보다는 완전 개별 플레이이기 때문에 군집을 잃었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저도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태양광 지금 사실 풍력도 세잖아요.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조선, 뭐 2차 전지 뭐 넣고 뭘 할까 하다가 하다가 결국 못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어쨌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태조의 태양광이긴 합니다만 태양광이랑 풍력을 같이 보기는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그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10년간 480조 이게 기존의 오바마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태양광 쪽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풍력도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제 뭐 수소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쪽은 다 아울러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재생에너지 쪽, 신재생 에너지는 실적보다는 정책적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주가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솔루션이나 CS그룹, CS윈드, 뭐 CS베어링, 그다음에 오늘 본 동국 SNC, 뭐 삼강MNT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역시나. 근데 확실히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방원에서 신재생, 태를 그냥 신재생 에너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을? 네, 태를 태양광으로 대표되긴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의 대표되긴 하지만 태를 볼 때는 항상 뭐 이제 풍력까지 또는 그 다음에 수소까지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뭐 압도적으로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죠. 예, 태양광 쪽에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일단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주에 한번 급등 나오고 나서 이 갭을 조금 메꿔줬으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으면 정말 비중 있게 한번 사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이 비중 갭 상승이 일단은 아직 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불안불안해요. 근데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이랑 제가 태양광 같이 가는 회사라고 해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딱 적당하게 조정도 나오고 혹시 좀 시총이 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묵직하더라도 충분히 요 앞에 있었던 전고점이었던 작년 10월 전고점에 지금 저항이 부딪혀 있긴 합니다만 거기서 나왔던 거래량들이 다 이미 압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일단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은 이쪽 이렇게 좀 OCI도 마찬가지죠. 예, 대표적인 세계 종목들. 조금 OCI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디긴 합니다. 근데 조금 그 의미가 조금 이런 쪽에서 좀 달라지지 않는가 싶은 게 뭐냐면 OCI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고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물질이 있습니다. 태양광의 신물질. 한화솔루션을 검색한 다음에 네, 신물질 이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태양전지 있어요. 이거 이제 그 한국화 이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원재료를 만들면서 내용들을 좀 쭉 찾아보시면 그 태양광의 연료 효율을 굉장히 높여주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신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니테스트라는 기업에서도 뭐 자체 개발한다는
내용이 있고 뭐 정확히 찾아보면 하나솔루션에서 일단은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이쪽입니다. 한국전력이랑. 한국전력이랑. 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근데 이쪽이 비중이 좀 낮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더라도 페로브스카이트 제가 단어를 좀 헷갈렸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쪽에서 가장 선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OCI하고 최근에 하나솔루션의 주가 흐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이쪽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이쪽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한창 집중하는 게 CS 윈드나 보시면 풍력이죠. 해상풍력. 네, 풍력입니다. 해상풍력과 관련된 종목들 CS 윈드, 그 다음에 삼강, MNT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동국 SNC도 신고가 영역을 내고 있죠. 분명히 지금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에 S에너지 이렇게 유흥도 있고 유니슨도 있죠. 예, 유니슨. 제가 약간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 종목들. 유니슨도 이렇게 있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풍력 주식들은 이제 확실히 좀 분명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 이게 신고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좀 오늘 당장 이제 따라붙기에는 이제 분명히 좀 위험한 자리에 들어왔어요. 첫 신고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눌림이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양봉에 따라붙기보다는 음봉 또 분봉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물량이 일시적으로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진입하는 전략들을 일단은 추천드립니다. 안 오면 말고. 근데 분명히 종목별로 보면 그런 시기가 급하면 지금 칩니다. 급하면 지기 때문에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고 어차피 순환매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엄청 좋을 것 같았던 종목 뭐 자동차 섹터들도 이번 주에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분명히 또 기다리시면 지금은 어떻게든 좀 손목을 잡고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처럼 그냥 이렇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계속 이런 파고에 오르락 내리락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사는 지점이 이미 좀 많이 오른 지점이라면 아예 안 사는 게 그렇죠. 날 수도 있는 분명히 뭐 하더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국 SNC다 뭐 이런 종목을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살짝 눌러주는 자리들. 그러니까 저점을 눌림목 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판별을 못 하니까 분할로 조금씩 분명히 이도 올랐지만 또 이렇게 눌림 자리 또 나올 거예요.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거죠. 네. 그리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이제 태조 이방원에서 2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원전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이제 종목별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그 뷰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보다 더 올라가려면 더 화끈한 실적을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전망들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충분히 실적은 좋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전망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삼성전자나 다른 종목들 사례에서 이미 봤어요. 이미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나서 그 이상의 실적을 내지 못하거나 주가가 먼저 부러지고 나서 후행적으로 실적이 부러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2차 전지인 것 같아요. 오늘 뭐 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뭐 조금 이제 약간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종목이 후성인데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 종목도 보면 딱 전고점, 딱 쌍고점을 찍고 딱 빠지는 구간에서 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지금 다 저항 영역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차하면 물량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미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제 무상증자까지 유상증자까지 해서 12만 4천 원인데 여기서 더 가려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퍼포먼스보다 더 많은 퍼포먼스가 있어야 주가에 가속이 나올 텐데 과연 그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아마 계속 조금 논의나 공부를 좀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저는 베팅하지 말자예요. 네, 그러니까 요즘 더군다나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 베어마켓 랠리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의 고점이 다 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덤빌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일단은 그렇게는 일단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겠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지난주에 요 고점
대량 거래 나오면서 조심해야 되는 대량 거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일단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나오고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요런 해보시려면 요런 눌림 자리들을 한 2, 3일 정도의 눌림목에서 단기 매매로 공략을 해볼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찍고 나서 영상 올라가고 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때 가격에 사세요 딱딱딱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모든 종목이든 신고가를 딱 첫 찍는 종목이든지 간에 분명히 눌림들이 나와요. 한국 주식시장은 한 번에 쭉쭉쭉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고 그건 정말 꾼과 선수들 영역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눌림이 주고 단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은 뭐 하나 오늘 이제 다누리호까지 발사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일단 당분간은 소멸입니다. 소멸이기 때문에 방산과 우주항공 섹터들 LIG, 넥스원도 제가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주식도 이제 뭐 약간 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죠.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이제 쌍고점이잖아요. 네, 쌍고점에서 거래량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실적이 과연 3분기, 4분기 얼마나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쉴 수 있는 구간들이 다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전인데요. 원전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전기술, 이게 대장 역할을 했었던 게 한전기술이죠. 요 10배가 났었던 구간, 한 17,000원부터 한 2만원, 이거 저점을 한 12,800원부터 올라갔다 생각하면 11만 6천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뭐 9배, 10배 정도 수준 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이만큼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거를 더 간다고? 과연? 뭐 당장 이게 근데 실적이 받쳐주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주가 상승 이후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물량 소화하면서 이제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왜 겹겹이 있는 저항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전기술이나 뭐 다른 뭐 오르비텍이나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약간 모양은 다르긴 합니다만 결국 대장이 부러지면 밑에 후발주자들도 같이 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조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저는 제약바이오가 좀 낫다.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드디어 사실 뭐 제가 제약바이오 약간 위험하지만 조금 분명 포트에 좀 있으실 필요가 있다. 또는 바이오가 너무 위험해 보이면 제약주라도 대용제약, 한미약품, 뭐 바이넥스 실적이 나오는 애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한미약품도 오늘 꽤 좋은 성과를 냈고요. 그다음에 드디어 셀트리온 시리즈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드디어 뭔가 신고가를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냈고요. 그리고 팜 시리즈 있죠. SK 바이오팜, ST팜이 일단은 지난주에 좋은 뉴스 나오고 이제 단기 신고가 영역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ST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증의 SK 바이오팜도 오늘 거래량 나오면 4.5% 정도 지겹게 올라왔어요. 네. 지겹게 안 올랐어요. 지금 이제 완전 거의 뭐 기후제 투자법으로 가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부터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리포트만 해도 바이오주 지금 사야 되나, 뭐 8월 제약바이오 한번 날아보자.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좀 있고요. 확실히 오늘 장을 보시면 시장의 특징을 좀 보실 수 있을 건데 그 기사가 또 하나가 있었죠. 이 기사인데 가라앉는 K바이오 구원투수 등록 복지부에서 5천억 원 펀드 운영하겠다. 이런 기사가 수급적으로 개선되는 내용도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맞물리면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제약바이오를 그 약간 금리 인상기라고 하더라도 성장주라 하더라도 지금 약간 나오는 논리가 금리 인상기인데 인플레인데 너 죽어가는데 약 안 살 거야. 사람 죽어가는데 약간 그런 논리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의 차이는 정말 타이밍인 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타이밍. 명분이 과연 언제 터져서 좋은 주식을 언제 사느냐. 삼성전자도 9만 원을 샀으면 지금 엄청 나쁜 주식이 되어 있는 거고 정말 개별 2차전 주식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사서 잘 모르서 버텨가지고 이제 뭐 지난주에 사셨던 분들은 이번 주는 제약바이오 역시 한국은 제약바이오지. 약간 이렇게 되는 그림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약바이오 sek터들은 지금 분명히 그 실적으로 봐도 좋은 섹터들이 많아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이 한미약품이나 그때 한번 이벤트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투 모 증권사에서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을 걸로 그 전망 리포트를 냈더니
바로 그냥 회사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되냐 하면서 바로 좋은 실적을 냈었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지금 대웅제약도 그렇고 좋은 실적들을 좀 내고 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요. 이거 보시면 하반기 제약바이오 학회 일정인데 다음 주부터 이제 줄줄줄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 유럽 종양학회, 이게 쭉쭉쭉 있고 11월 달에 면역 항암학회, 이게 좀 큰 학회인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미국 뇌전증 학회, 12월 달까지 쭉 하반기에 좀 일정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근 1년, 2년 동안은 이 학회를 해도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먹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섹터 훨씬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최근 1, 2년 동안 정말로 제약바이오가 많이 고생했죠. 많이 고생했습니다. 많이 고생했고, 쉽게 말하면 그 오랫동안 하락하는 동안 많은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됐어요.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주식 올라갈 때 못 버티고 이거 팔고 다른 거 샀으니까 이제 올라가면 저항들이 다 얇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돈만 좀만 떡 사도 그냥 바로 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오늘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보면 뭐 알테오젠, ST팜,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오랫동안 투자하셨던 분들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에고캠바이오, 이런 주식들도 지금 보면 이제 거래량이 아직은 미미하긴 합니다만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양봉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카트티로 유명한 앱클론. 이 주식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깔려있는 주식입니다. 앱클론도. 앱클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NK맥스. KMX도 바닥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보기만 해도 그죠? 짜증이 나네. 네, 짜증이 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주들은 정말. 그리고 공부할 내용도 많고. 답답했을 거야, 저거. 네, 단어도 어렵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쉽게 그냥 한미약품 같은 거, 한미약품 이런 것도 쉽잖아요. 한미약품.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바이오로직스 이런 주식들 있죠. 이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느새 모르게 이제 신고가 내고 가고 있는데. 삼성그룹주에서 그나마 내년, 내후년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보시면 자, 이거 보시려나 모르겠는데 봅시다. 그냥 쌈반데요. 이거 보면 올해가 한 2,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가 2분기였네요. 7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8,700억, 그 다음에 24년도에 1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들의 오리지널 약이 이제 특허가 올해 만료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복제약들이 이제 시밀러들이 많이 팔릴 건데, 그러면 이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면 같이 CMO 하는 바이넥스 같은 회사들 있죠. 이것도. 네, 이 바이넥스도 지금 진짜 오랜만에 리포트에서 바이넥스에서 관심 종목들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잊혀졌다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커버리지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넥스 좀 작은 CMO 종목을 찾으려면 바이넥스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면 최근에 실적 추정치 확인해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50조까지 떨어졌어요. 내년 실적 추정치가. 원래 60조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55조대에서 버텼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가 54조고 내년 50조입니다. 이게 뭐예요? 역성장이잖아요. 이제 주가 해석이 이래서 주가 떨어졌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50조, 이제 이 주식 삼성전자든 뭐든 IT 기업들이 올라가려면 애널리스트 이건 추정치잖아요. 23년도. 네. 그럼 추정치들이 50조가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50조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주가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는 횡보를 이렇게 쭉 하다가 추정치들이 이렇게 떨어지다 일정 부분 이제 분명히 만나는 점이 올 겁니다. 오고 애널리스트의 영업이익 하향 추정치가 이제 멈추는 시점이 와요. 그러다가 분명히 또 이제 사이클을 타면 또 상향 추정치 될 때가 오겠죠.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의 배팅 시기가 되는겠죠. 매수 시기가 되고 그다음에 지수장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17, 18, 19년도에 그대로 겪었어요. 이때도 보면 2017년도에 53조, 2018년도에 59조, 그 다음에 2019년도에 27조잖아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8년도에, 이건 월봉이고요. 보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8년도에 주가는 떨어졌고, 오히려 반토막 났던 2019년도에 주가는 올랐어요. 삼성전자. 그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나오고 이렇게 터지고. 근데 지금 다 그 시기예요. 오히려 2021년, 22년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는 먼저 빠지고 있죠. 그럼 내년에 만약에 실적이 바닥이라는 거가 있으면 주가 바닥은 올해 정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바닥일지 또는 쌍바닥을 갈지는 모르지만 지금 한 6만 원 언저리 어딘가가 장기 투자하기 시점은 좋은 시점이 됩니다. 다만 추정치가 얼마 떨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분할 매수나 또는 이제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옆으로 이제 주가가 더 횡보하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횡보를 하다 보면 물량 소화도 되고, 그 다음에 횡보하다 보면서 사이클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이익 추정치도 올라가고 하면 그때쯤 되면 또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 어딘가 모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그때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정작 오히려 주가가 실적 빵 떠졌을 때 그때는 또 조심해야 돼요. 대중이랑 함께 가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대중의 투자와 이런 개별주들의 투자, 이거 나만의 투자, 대가들의 투자는 항상 일치하는 지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시작과 끝이 항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치하는 시점이 사실 이때를 일치하는 시점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좀 갈리는 시점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장투하실 분들만 하세요. 네. 뭐 모아가실 분들만 모아가시지 지금 뭐 사자라는 매수처는 전혀 뭐 개인적으로는 들리지는 그러니까 아니 좋은 거는 맞고 네. 여러 가지로 싼 거는 맞은데 네. 과연 지금 언제 이게 올 거냐. 최선이냐 최선이냐에서 이제 이제 퀘션이 붙는 그렇죠. 거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안에 그러니까 워낙 그 뭐라 그러지? 그 안 좋은 경험, 손해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들 두렵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왜냐면 제약바이오는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로 이렇게 측정할 만한 지표가 없거든. 없죠. 네. 왜냐면 뭐 PER로 따져도 그렇고 네. 적자 보는 게 수두룩하고 뭐 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이 이런 뭐 미국도 그렇고 제약바이오가 간다면 일단 우리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는 거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오는 제약주 혹은 바이오주 가운데서 뭐 삼바, 셀트리온 이런 SK바사 이런 쪽의 어떤 대형주들로 하면 된다. 게 좋죠. 아니면 사실 뭐 리포트에도 뭐 이제 이런 주식들은 해볼만 하다라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보시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요즘 그다음에 강한 것 같던데 알테오젠. 그다음에 오늘 이 기사 요거 보시면 좋아요. 바이오 대가였던 누구죠? 오늘 황만순 한투파 대표님인데 넥스트 셀트리온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레오캠바이오, 알테오젠, SK바이오팜, HK이노엔, ST팜 5개를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주식이 2개나 있어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그래 기다려 봅시다 한번 그러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사실 뭐 내용을 보면 뭐 사실 뭐 레오캠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면 리포트를 보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너무 어려운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쉽게 SK바이오팜 뇌전증 치료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ST팜 같은 것도 그렇고 SK노에는 그냥 원숭이 두창 때문에 갑자기 부각이 돼가지고 근데 저걸 어떻게 대표적인 차세대 주식으로 뽑았을지는 조금 퀘션이네. 네, 그 전부 본인이 아시겠죠. 근데 저도 사실 잘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SK노엔에 대해서는 그냥 컨디션 숙취 해소제. 숙취 해소제. 이제 그렇죠. 네, 거기서 그거 만든 거 하나 있죠. 매출 뭐 일부 여기서 나온다. 이 정도만 맞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상승률 보면 ABL 바이오, 이것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JW 중해제약 이런 것도 쉽게 말씀드린 수액 만드는, 그 다음에 올리패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제넥신.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오늘 시장 코스닥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오랜만에 코스닥의 수급을 가져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어요. 제약바이오가 세니까 확실히 IT 반도체 소부장이 확실히 약했죠.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IT 소부장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수급을 세 개를 갖고 있는데 한쪽으로 쫙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이 강한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은 지금 요런 큰 흐름은 요런 흐름이 좀 더 진행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너무 과하게 오른 부분들도 있고 지금 어차피 순환 매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 쉬었던 종목들
또는 오늘 종목 대형주 뭐 코스닥 상관없이 오늘 쉬었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에 매매할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오늘 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오늘 좀 과한 애들을 좀 팔고 이번 주에 좀 쉬었던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나 건설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 단에서는 화학이 이 정도 막 진행되고 있거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한유화, 그다음에 금호석유. 지금 그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하락하면서 이제 화학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살아나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제가 경험상 이건 제 개인적인 통계인데 제가 섹터를 하나 좋다라고 보면 가긴 갔는데 항상 한 시차가 있었어요. 아, 그래? 지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화학이 지금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건 내년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왜냐면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쭉 제가 최근 1, 2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최근 한 5에서 7년 정도 제 기억을 쭉 돌이켜서 보면 분명히 제가 좋다고 하는 종목들의 섹터들이 갔어요. 왜냐면 기억이 나. 손님이 황 팀장이 말하는 거는 가긴 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항상 그래요. 기다리면 엉덩이 싸움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과거 쭉 돌이켜봤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시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학주들도 보면 지금 사실 어차피 화학 이런 거에다 비중 배팅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유가가 가장 최고치로 올라왔기 때문에 업황도 지금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업황 최악일 때 사는 거니까 주가는 최악 바닥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바닥에 있는 화학주들은 관심 갖고는 보되 좀 다음 턴을 기다리는 종목들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다음 주에 전 건설 보고 있습니다. 건설. 완전 단기 건설인데. 그 말로만 듣던 그 반꿀? 황반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주들이 근데 야, 차트가 그죠. 대형주들이 이렇게 한번 툭 떨어지는 상태에서 대부분 61선까지 리바운딩 거의 다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 건설 애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건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DL, ENC 저게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죠. 이런 것들. 네. 잘 지켜주고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저게 무너지면 또 급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있는데 일단은 지수가 지금 크게 밀리지 않을 거라는 뭐 약간 전제 조건이 깔리긴 합니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순환매도 나오고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건설주하고 철강만 지금 이런 모습들을 그려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한번 툭 떨어진 상태에서 횡보만 하고 있어요. 마치 내 턴을 우리가 RPG 게임 하면 내 턴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그런 턴들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나 다 요런 자리. 그러니까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6,000원 정도까지만 본다라고 하면 한 7에서 8% 내외 정도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고 있어요. 왜냐면 중소형 건설사도 마찬가지거든요. 태양건설이 제가 어제 좀 찍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태양건설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삼성, 그다음에 GS건설도 GS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기술적인 반등이 아직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짧은 흐름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는 건설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중에 만도. 네, 만도가 오늘 확실히 지난주 좋다지만 이번 주는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막판에 제가 이제 분봉들 보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나왔죠. 그래서 만도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서 좀 이런 자리가 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카카오 게임즈 2주 전에 이번 주에 카카오 게임즈 다 팔았는데 이것도 한 2주 걸렸거든요. 진짜 제가 이 양봉에서 거의 다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요런 자리에서 샀던 거죠.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인 반등 없이 쭉 해다가 그냥 물량 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음봉으로 무섭게. 네, 그런 자리에서 5분봉에서? 네. 5분봉에서 갑자기 가격이 뚝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한 번 그냥 똑 뜨면 팔고 그런 식으로 하는 전략들이 지금은 뭐 트레이딩 그거는 뭐 시장에 상관없이 항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정배열 구간에서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도가 좋은 게 일단은 자동차 섹터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도 그렇고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는 초입 구간이고 근데 거기서 나오는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딩하기 너무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SOL 같은 거 있죠. 지금 이제 미국도 지금 이런
이 에너지주들, 네. 그러니까 석유주들 네. 이런 것들이 뚝뚝 떨어지죠. 네. 네. 예술 같은 거는 이제 시세를 내고 싼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나오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매도가 나오더라도 정말 짧게 치는 정도로만 보셔야 돼요. 그럼 피크아웃에 안 보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럼요. 이거 SOL도 보면 실적을 보시면 올해는 정말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4조 5천. 근데 내년부터 또 꺾이잖아요. 그렇지. 예상치가. 이런 것들 보면 굳이 여기서는 이제 반등 때마다 엑시트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굳이 끌고 다시 뭐 에너지 가격이 상승 계속 뭐 유지될 거다 그런 전망들은 있지만 주식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속성에 맞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이라서. 네. 네, 알겠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대형주 순환매 우리가 이제 노리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가장 우리가 다음 주 한번 공략해 볼 만한 거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 어디가 될까요? 저는 일단은 다음 주에는 자동차 부품 주식들 쪽에서 분명히 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결국은 종목별 개별 테마들이 될 건데, 이번 주에 시세를 많이 줬던 제약바이오나 신재생이나 뭐 화학이나 몇 가지 종목들은 조금 눌림목을 기다릴 거고, 다음 이번 주에 좀 재미없었던 종목들 있죠. 뭐 IT 부품. IT 부품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분봉에서 부러지는 흐름들이 좀 나왔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오늘 원익 QNC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네요. 네, 원익 QNC 같은 거는 다음 주 정도에 또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될 것 같고요. 뭐 얘도 그렇고 월덱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PSK도 그렇고요. 뭐 이런 종목들 다시 잘 갈 것 같다가 한번 툭 탁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실적들은 좋지만,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단기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 과폭락에 의한 리바운딩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는 IT 소부장 이쪽에서 한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조선 주식들도, 조선 관련 주식들 오늘 조선에서 현대미포조선을 태조에서 조를 안 받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조선주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를 갔습니다. 신고가. 네,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요. 현대미포조선 정말 강해요. 네, 가겠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충분히 아직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 딱 실적 순서대로 지금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해볼 만한 건 한국카본이나, 그다음에 동성화인텍이나 이런 쪽들 보면, 그다음에 동성화인텍 이런 거 보면 똑같이 현대미포조선하고 그림이 모양이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박스 상단 쫙 가다가 현대미포 가다가 여기도 좀 이렇게 당겨서 보면 이런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래 터트리면서 먼저 갔고, 이제 완성, 쉽게 말하면 자동차처럼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간 거고, 이제 부품 주식들 동성화인텍, 카본, 그다음에 성광밴드, 성광밴드 오늘 진짜 종목 많이 말씀드리네요. 성광밴드,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보이죠? HSD 엔진 뭐 이런 회사들 있죠. 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다 군집을 이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대장이 되느냐에 대한 거는 종목별로 더 파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은 다음 주는 이쪽에서 또 매매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많이 오른 거, 이미 하루 이틀 오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추격으로 들어가느니 안 올라간, 그렇죠. 네. 지금 왜냐하면 순환 매장이기 때문에. 네. 단 섹터. 되는 섹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특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태양광하고 신재생, 그다음에 조선, 방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요 정도. 네, 요 정도. 나머지는 뭐 그 외의 주식들은 별로 관심 없고. 네. 다만 뭐 철강이나 건설이나 이런 애들은 다음 주 초에 뭐 매수해서 그냥 오르면 또 정리하고 뭐 그런 식의 관점.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큰 줄기는 그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네. 자. 아까 우리 철강 잠깐 다뤘죠? 네. 근데 철강도 뭐라 그럴까? 중소형 철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대형주 쪽. 중소형 철강. 포스코홀딩스나 아니면은 저 현대제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는 지금 충분히 대형주들도 매매하기는 좋은 환경이라고 봐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거 되게 아쉬운데요. 정말로 이거 보시면 전형적이잖아요. 외국인들이 8월달, 7월달부터 딱 봐도 빨간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이죠. 네, 딱 봐도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 게 아니라 팔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코스피? 네, 코스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는 외국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네, 이러다가
개인들이 갑자기 순매수로 돌변하면 또 지수는 또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의 이런 단기 상승장의 단기 고점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뭔가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올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들의 물량이 팔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든 출연자마다 이게 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 아까 황 팀장도 시작할 때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반등에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고 다시 떨어질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뭐 하반기에 상당히 뭐 급락론이 많이 떠들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게 문제야. 그죠. 소수 의견이면. 근데 대다수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방향으로 갔던 적이 없다는 거.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헷갈리는 거야. 없습니다. 맞추지 못해요. 이대로 가다가 내릴 것 같아서 물량 팔았는데 훅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이. 그때 2300 깨졌을 때 뭐 다시 2000 깨진다. 그런 확 논리가 좀 치우치면 딱 점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지금 결국은 PBR 0.9배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냥 2500 이하에서는 버티면 올라오는 자리. 대신에 올라올 때 주도주가 바뀔 거다. 야, 이거 항상 해왔던 논리들이에요. 지수는 그대로. 그래서 지수는 올라왔는데 왜 내장고는 안 올라와? 이게 되는 게 항상 지수는 올라오는 항상의 주도주들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지수를 지수를 움직이는 색깔들은 항상 바뀌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올라올 때 결이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과연 이제 지금 센 애들이 앞으로도 셀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시 한번 뭐 희망론이 부풀어 나오면 다시 또 뭐 다시 뭐 올 연말 3천 간다. 또 올라가면 또 그런 기사들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또 박수 칠 때 떠나라. 단기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개별주들로 매매하신 분들 중에 분명히 큰 수익 나신 분들 있을 건데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최대한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했는데 결국은 목소리가 높아졌어. 뭐 맨날 흥분하면서 안 하는데. 네, 근데 정말로 캄다운하고 정말 냉정하게.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래야 돼? 왜냐면 흥분할 때 실수가 꼭 나옵니다. 흥분할 때 지르지 말라야 돼서 지르고 원칙이 깨지고 뭐 대출로 주식을 산다거나 신용을 산다거나. 대출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언제든지 또 지금 신용잔고 계속 알게 모르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7월에만 7천억 늘었다던데. 네, 맞아요. 늘었습니다. 01 보시면 지금 한 1조 8천이 깨졌다가 7천억 정도 말씀하셨던데 7천억 정도 올라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직 뭐 사실 전체 대비하면 그렇게 엄청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한번 우리가 25조에서 지금 18조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다시 뚝 떨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다시 뚝뚝 떨어지는 케이스는 별로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기는 해요. 지금은 해볼 만하기는 한데 워낙에 대회 시계가 워낙에 조금 안개빛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2,400 이하에서 현금화 하셨던 분들이 지금 따라 들어가기가 진짜 고통스러울 자리긴 맞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분들은 예를 들어 2,400대 현금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2,200대를 이하를 생각하고 매매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팔았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팔았던 가격보다 지금 가격에서 산다? 사실 좀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의견들이 팽팽하죠. 네, 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 지금 밸런스가 깨질 때 위로 깨지든 아래로 깨지든지 간에 깨질 때가 되게 변곡점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사실 좀 8월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철저하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지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차피. 쉽지 않죠. 결국은 종목에 대한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하면 또 여전히 또 기회는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4월달, 5월달 버티면 분명히 또 기회는 온다고. 대신에 신용이나 대출 이런 걸 써서 물량이 날아가 버리면 기회가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은 그런 리스크 관리도 같이 겸해서 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흥분하지 말고. 네. 저부터 흥분하지 말고 캄다운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되지 그게. 안 돼. 마우스 잡고 거래하다 보면 오늘도 오를 것 같은데. 네, 진짜 참았어요. 억지로 손을 잡고 사지 마, 막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도 돼요. 사도 되는데 대신에 냉정하게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니라 잘라낼 때 팍팍 잘라낸다는 거죠. 선절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결론은 주제는 오늘 방송의 주제는 흥분하지 말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캄다운하고 좀 와야죠. 네. 자.
이제까지 네, 없을 할 말도 없습니다. 흥분을 잘하는 황희연 팀장과 네. 흥분하지 말자라는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네. 뭐라 그럴까요? 다음 주 네. 어차피 이제 이번 그 주말 지내고 이제 다음 주니까 그래도 다음 주 대응 전략으로 간단하게. 다음 대응 전략도 이번 주랑 비슷해요. 흥분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가 정해놓은 틀대로만 하자. 네, 저항선 다음에 팔고. 저항선 다음에 팔고 지지선 다음에 사고. 딱 그렇게만. 네. 내가 팔고 더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올라가더라도 또 기회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시죠? 네, 공매도의 고수. 그 다음에 뭐 공매도의 고수라고 자꾸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데 공매도와 네, 주식 투자 양쪽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대입장 김영옥님의 네, 종목 상담 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죠.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네, 같이 의논하면서 머리 맞대 보시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